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언젠가부터 굉장히 빌라 열풍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져서 그래요. 그런데 마냥 이것들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이런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정비 기본 계획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바뀔 겁니다가 아니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인 거죠. 누가 먼저 좋은 지역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재개발될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선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이런 걸 샀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저와 끝까지 한번 알아보셔야 여러분들도 실수 안 하고 정말 내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는 서울 안에서 새 아파트, 그것도 입지가 좋은 곳에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루시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냥 저 따라오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리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요, 2015년 이후에 신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빵건입니다. 어떤 성과라는 게 전혀 안 나왔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재개발 구역이 거의 6년 가까이 지정이 안 됐다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 어떤 걸림돌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걸림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제한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재개발이 신규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이 주거정비 지수제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후도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 서울 시내에서 현재 재개발이 되려면 이런 노후 건축물들이 전체에 한 3분의 2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한 67%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채우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거예요. 그럼 노후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재개발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막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제한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더라도 25층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7층으로만 지어라라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떨어져, 노후도도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신규 지정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10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주거정비 지수제,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 완전히 다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걸림돌이 딱 엎어지는 순간에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는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2종의 7층 제한이 풀리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도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을 이제 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서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노후도와 관련이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 안에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기 전에 그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았을 때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작 해야 전체 중에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지역은 훨씬 더 많이 증가해버렸죠. 50%까지 가능하게 됐고, 또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와 더불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제한도 있다고 그랬죠. 이게 폐지가 되면 얼마만큼 늘어나냐면요, 서울시에서요, 이번 10월 21일 날 정비기본 계획들을 개정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2종 7층 규제를 폐지하는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냐 하면, 2종 7층 이 규제를 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새 아파트를
빠른 시간 안에 짓고 싶어 하거든요. 3년, 4년 만에 새 아파트를 나오게 만들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스피드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박리담의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찍어내다 보면 많은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 기대를 노리기 위해서 이 2종 7층 규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점을 해서 이 제도를 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에 얼마만큼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나? 이미 서울시가 조사를 끝내놨는데 그게 2070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70군데 중에 여기서 100세대만 짓는다 하더라도 이 100세대 지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20만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나 20% 정도가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에서 2만 가구 정도까지 신규의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저렴하게도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이 2종 7층 제한의 규제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둘 수밖에 없었고 이 법을 꼭 풀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렇게 많이 20만 가구 정도를 지어댈 수 있는 이 사업에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고서 그대로 이어나갔을 때는 70곳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70곳 해봐야 100세대 해봐야 이거 한 7000세대밖에 못 짓는 겁니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확 늘리려면 이거를 폐지를 시켜서 무려 662곳이나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662곳에서 100세대씩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6만 6천 가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2종 7층 규제 하나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만큼의 사업성이 나오게 되고 이만큼의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이렇게 2종 7층 제한을 안 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런 소규모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재개발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사업성 부분은 재개발이 유리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속도 면에서는 재개발은 조합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세대를 또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조합원 수도 얼마 많지도 않고 이 사업 스타트부터 완성되는 데까지는 3년에서 4년 정도면 충분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장점은 있는데 어찌됐든 소규모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공공기여라는 부분까지도 해서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에 10% 이상은 국가에다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폐지하게 됨으로써 어쨌든 사업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향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 부담금 부분도 훨씬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비지수세 폐지라든지 2종 7층 제한이 폐지가 됐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비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현재 서울시가 이번 9월달부터 진행한 사업이에요. 올해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이 지역이 구역지정을 못 받았으면 이거는 급하실 거 없어요.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구역이 매년마다 25군데씩 25,000 가구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약 662개의 구역이 향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26,000 가구를 만들어낼 것이고 5년간 총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25개의 재개발, 이거 민간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 사업에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제한을 폐지하면서 서울시가 이 지역은 특정한 지역은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풀 수는 없고 이 지역은 재개발 시에 심의를 통해서만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때 분명 여기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민 동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심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가 돼야 재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소 단계 하나가 더 끼어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릉지이거나 중점 경관 관리 지역 중에 역사 도심, 한강변, 한강의 전면부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산들 주변 지역은 당연히 산 밑에 바로 있다면 거기다 높은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변에서 그 산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전제 선진국에 들어가면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이런 경관이라든지 자연환경, 녹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망권이라든지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분명히 재개발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도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심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여기는 이제 일종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 전용지역은 뭐 강남이라든지 서울에도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당연하죠.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래 고도지구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이 지역들 내에서는 특정 심의 이후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다소 과정이 복잡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의해야 될 투자 지역을 봤으면 이번에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50세대짜리가 나오든 100세대짜리가 나오든 500세대가 나오든 1000세대급이 나오든 간에 이제는 재개발 활성화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개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된 상황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새 아파트로 재개발이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서울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값이 다 똑같습니까? 서울 안에서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안에서도 상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고 하급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중하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냐면 앞으로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란 얘기죠. 그 지역들은 뭡니까? 결국엔 업무타운이 생기거나 이런 GTX 같은 굉장히 좋은 노선이 생기거나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현재 앞으로 몇 년 뒤에 그 지역의 입지가 확 바뀔 수 있는 곳들이잖아요. 이런 곳들로 들어가야 우리가 상급지가 될 수 있는 수익의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지역들이 재개발된다고 다 모든 집값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지가 될 수 있는 호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요건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노후도 요건 봐야 되겠죠. 재개발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 노후도를 보는데 현재 노후도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재 이 동네는 노후도가 한 40%? 50%? 거의 뭐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새 것들이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데 이 지역에 이런 호재가, 주요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노후도가 채워질 수 있는 지역들도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지금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개념인 거예요. 이런 자리를 누가 선점하는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 요건은 현재 노후도가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프리미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20억 하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10억 하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억 하는 지역들이 재개발되고 추가 부담금 내고 났더니 내가 남는 수익이 2, 3억 정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20억 정도 하는 지역에는 이 지역은 10억 원의 프리미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금액을 들였을 때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까요? 당연히 20억씩 하는 지역에서 내가 프리미엄이 10억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이게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성이 높은 수익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면 향후에 혹시나 재개발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 호재라도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또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황금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들은 꼭 기본 매뉴얼이다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혼자 잘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혼자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쪽으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상담이라도 하셔갖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방법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 좀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3종 세트 해 주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